저는 평생을 착하게만 살면 복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의 힘과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 한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저는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가게를 통째로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셨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온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저트 카페를 차리는 게 제 꿈이었죠. 남들 놀 때 저는 레시피를 연구했고 남들 잘 때 저는 시장 조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제 이름을 건 작은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서 속도 많이 상했지만 정성을 다하니 손님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구운 쿠키와 케이크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제 가게를 찾아와 웃으며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제 성실한 모습이 좋다고 했고 저 역시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누이가 문제였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옳게, 여기 인테리어가 좀 촌스럽지 않아? 옳게, 메뉴 가격을 좀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누이의 간섭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와 대뜸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옳게, 나 요즘 하는 일도 없는데 여기서 같이 일하면 안 될까? 내가 카운터 봐줄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가족이니까 좋게 거절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시누이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요. 아니, 옳게는 참 정이 없네. 가족끼리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게 우리 오빠 돈도 좀 들어간 거 아냐? 남편 돈이 들어갔다니요. 저는 제 퇴직금과 대출,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 보태주신 돈으로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마치 이 가게가 자기네 집안 소유인 양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셨습니다. 얘야, 내 시누이가 요즘 형편이 어렵단다. 너는 가게도 잘 되는데 아가씨 좀 챙겨주면 어디 덧나니? 지분이라도 좀 나눠주고 같이 운영해라.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밤잠 설쳐가며 일궈낸 결과물을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이건 제 사업이고 제 꿈이에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괴롭히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야, 그냥 좋게 좋게 가자. 동생이 힘들다잖아.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에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마저 시댁 식구들 편을 드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올케가 안 준다고 버티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뺏어야지. 마침 이 건물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며? 그때 우리가 손을 좀 쓰면 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기는커녕 그저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시누이의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건물주와 접촉해서 저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누이는 건물주 아들과 아는 사이라며 재계약 시점에 권리금도 못 받게 방해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오겠다는 심산이었죠.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든 가게인데 그들에게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었죠. 저는 다음날 바로 친정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딸.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시누이의 횡포부터 시어머니의 압박, 그리고 그들이 꾸미고 있는 무서운 계획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하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아버지는 그 벼랑 자체를 사버리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며칠 뒤 시누이는 기세등등하게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올케, 이제 슬슬 짐 싸야 하는 거 아냐? 건물주가 이번에 재계약 안 하겠다고 했다며? 시누이의 그 뻔뻔한 말투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묻자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하더라고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나한테 넘기지 그랬어. 이제는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네. 시누이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각의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는 내가 싹 바꿀 거야. 메뉴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아주 신이 나서 떠들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곧 내 세상이 무너질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시누이는 손님인 줄 알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영업 안 하니까 나가세요. 하지만 그 신사분은 시누이의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건물을 새로 매입하게 된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물을 매입했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누이가 더듬거리며 묻자 그 신사분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놓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어제 날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님께서 특별히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셨다는 것을요. 신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뺏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적힌 내용은 명확했죠.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신우이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건물주 아들이 나랑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건물을 팔아? 그 신사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 건물주께서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매수자에게 건물을 파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님께서는 현재 이 가게의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의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외부인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적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셨죠. 신우이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옳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 건물을 샀다는 거야? 저는 신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가씨, 세상에는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자식이 눈물 흘리는 걸 절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죠. 신우이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신우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집으로 웬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신 건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그 낡은 빌라 건물까지 통째로 사버리신 겁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모욕과 괴롭힘을 전부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가장 뼈아픈 복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권력으로 저를 짓밟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자체를 치워버리셨습니다. 신우이는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그들이 저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제 꿈을 짓밟으려 했던 그 사악한 마음씨에 대한 대가를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해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진짜 한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그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는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그 제안은 시댁 식구들의 비굴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 스스로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기막힌 반전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던진 그 제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제안을 받은 시댁 식구들은 어떤 추악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실 제 가게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박이 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적자를 면치 못해서 매일 밤잠을 설치며 레시피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고 제 손등에는 오븐에 데인 흉터가 가실 날이 없었네요.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드디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게 앞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저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이 시댁 식구들 귀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신우이는 원래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한다며 명품 가방을 휘두르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올케는 옷을 왜 그렇게 촌스럽게 입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우이가 가게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옳게 고생한다며 커피 한 잔 사들고 오더니 나중에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손님들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신우이는 카운터 뒤에서 돈통을 만지작거리기도 했고 심지어는 단골 손님들에게 자기가 이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인 양 행세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참다 못해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라고 한마디 하면 신우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옳게 내가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도와줘 내가 여기 있으면 가게 분위기도 살고 얼마나 좋아라며 뻔뻔하게 대꾸했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두셨습니다. 얘야 내 신우이가 안목이 높잖니 걔가 도와주면 가게가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가족끼리 돈 계산 철저하게 하는 거 아니다 라며 은근슬쩍 신우이의 지분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신우이는 겉으로만 화려했을 뿐 주식 투자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가게의 권리금과 수익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빚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더라고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제 등에 칼을 꽂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네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가게 운영하는 거 힘들잖아. 동생이 도와주면 당신도 좀 쉬고 좋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리고 우리 엄마 소원이라는데 그것도 못 들어줘 라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 자괴감에 빠졌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순진하고 착하다는 점을 이용해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오를수록 그들의 탐욕은 더 커져만 갔고 급기야는 저에게 가게 운영권 포기 각서를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없으시고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대하셨지만 뒤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가게에 들러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제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소갈이하는 것을 눈치채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신우이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제 명의로 신청하려 했던 대출 서류 사본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아빠가 나설 차례인 것 같구나.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이용하려 했다니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네가 흘린 눈물만큼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테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건물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돈 그리고 그들이 딛고 서 있는 그
얄팍한 권력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준비를 하셨죠. 신우이는 그것도 모르고 제 가게를 뺏을 생각에 들떠서 건물주 아들과 히히덕거리며 계약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건물주 아들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기가 이 가게를 맡으면 수익을 2배로 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답니다.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아버지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건물주와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사업 파트너였고 건물을 매각하려던 찰나에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매입을 결정하신 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는 줄도 모르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저에게 가게 지분의 절반을 신우이에게 넘기라는 각서까지 써오라고 협박을 하셨죠. 만약 안 쓰면 남편이랑 이혼시키고 가게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기막힌 제안이 무엇인지 저도 이제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시댁 식구들을 전부 가게로 불러라. 거기서 모든 걸 끝내주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댁 식구들의 그 뻔뻔한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가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신우이는 벌써부터 가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떠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혀를 차며 훈수를 두셨죠. 남편은 옆에서 눈치만 보며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이 너희들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말이다. 아버지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는지 의아해하면서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곧이어 가게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들이닥치자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변호사들이 내민 서류를 보고도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옳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연극 배우라도 고용해 온 거야?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 신우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제 아버지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우리 애들이 좀 도와주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겁주면 안 되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뭉치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신우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신우이가 그동안 제 가게에서 몰래 빼돌린 금액의 상세 내역서였습니다. 제가 바빠서 정신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서 현금을 챙기고 식자재 결제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긴 증거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이소라 씨는 지난 1년간 총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저희는 이미 형사 고소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우이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증거 있어.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하나 재생했습니다. 거기에는 신우이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가게에 들어와 금고를 열고 돈을 챙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로 설치해 두었던 보조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얘 너 미쳤니? 가족끼리 좀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시누이를 도둑으로 몰아. 당장 이거 지워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 어떻게 제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빼돌린 돈 제 가게 운영비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비상금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누이는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주식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든 과정을 알고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누이에게 제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었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일군 꿈이잖아. 남편은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동생이 죽는다고 하잖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오빠로서 어떻게 모른 척해. 당신은 돈 많이 벌잖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번 돈이 그들에게는 그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화수분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죠. 자네들이 우리 딸을 참 우습게 봤구먼.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더니 사람을 혹으로 본 모양이야.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댁 식구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매매 계약서와 퇴거 요청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서류를 뺏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을 샀다고 사돈 미쳤어요. 남의 집을 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해? 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집 집주인이 도박빚 때문에 금매로 내놓은 거 내가 샀네. 그리고 자네들은 그동안 월세도 밀렸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 짐 싸서 나가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소리 지를 필요 없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기들이 저를 내쫓으려 했던 방식 그대로 아버지가 그들을 길바닥으로 내몰고 계셨던 거죠. 시누이는 제 발치에 매달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오빠가 시켜서 그런 거야. 시누이는 이제 와서 남편 탓을 하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역시 당황해서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언제 내가 시켜서 했다고 그래. 네가 돈 필요하다고 징징거려서 내가 도와준 거잖아.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자네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형사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갈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동안 횡령한 돈 전부 토해낸 뒤 조용히 사라질 건지 결정하게. 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오신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던지셨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갔음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가게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못 나간다.
이 가게 절반은 우리 아들 거야.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해줘야지. 절대 그냥은 못 나가. 시어머니의 거추악한 외침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수까지 다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비장의 카드 하나를 더 꺼내 드셨죠. 그 카드는 시댁 식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분할 좋지. 그런데 자네 아들이 우리 딸 몰래 진 빚이 얼마인지 알고는 있나? 아버지가 내민 또 다른 서류에는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가게 가치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였죠.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상황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다가가 마지막 경고를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자네 자니가 아는 건물주 아들 그 친구도 이번 일에 연루되어 있더군.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테니 준비하고 있게. 시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완벽한 몰락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반전을 불러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액정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은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휴대폰이 바닥에 부딪히며 스피커폰이 켜졌는지 상대방의 거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자식아, 돈 갚기로 한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어디서 숨어 있는 거야? 오늘까지 안 입금하면 내 마누라 가게로 사람 보낸다고 했지. 상대방의 협박 섞인 목소리에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가게에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제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남편은 벌벌 떨며 휴대폰을 주워들고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고용한 경호원들이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죠. 자니가 말한 김 실장이라는 사람 내가 이미 만나고 왔네. 자니가 내 딸 몰래 쓴 차용증이며 담보 서류들 내가 다 회수했으니 걱정 말게. 하지만 그 대가는 자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걸세.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동생 빚만 갚아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의 그 비굴한 모습에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기적인 사람이라며 소리를 지르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그저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빌린 돈은 시누이의 빚을 갚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와 짜고 제 가게의 수익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 도박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시누이는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다 한 거잖아. 나는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돈만 받은 것뿐이라고. 옳게 나한테는 죄 없어. 오빠가 다 꾸민 일이야. 신우이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친오빠까지 팔아넘기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 아들의 잘못은 덮어두고 신우이 편을 들며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얘야, 네가 돈을 좀 넉넉히 줬으면 우리 아들이 이런 짓까지 했겠니? 다 네가 짠순이처럼 굴어서 생긴 일 아니냐?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범죄까지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사고방식에 소름이 끼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이런 반응까지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내셨고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신우이가 가게 주방에 몰래 잠입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재료를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과 바꿔치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가게의 위생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구청에 신고하고 영업 정지를 당하게 한 뒤 제가 가게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가게 평판을 떨어뜨려 권리금을 낮춘 뒤 신우이가 아는 건물주 아들을 통해 가게를 헐값에 인수하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죠. 영상을 본 손님들은 경악하며 신우이를 향해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남을 해치려 했던 그 독한 마음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던 빌라의 세입자들에게 이미 모든 사실을 공표한 상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들은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는 것은 물론이고 수억 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제발 우리 집만은 돌려다오.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흘렸던 눈물과 상처에 비하면 그들의 고통은 시작도 안 된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외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이 내 딸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내는 것도 내 딸이 착해서 가능한 일이네. 하지만 법은 자네들 사정을 봐주지 않을 걸세. 아버지는 이미 신우이의 횡포와 남편의 명예 도용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공갈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신 마지막 한 방은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우이가 그동안 명품을 사들이고 호화 생활을 즐겼던 자금 출처를 조사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신우이가 제 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투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사실을 밝혀내셨거든요. 신우이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하나둘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돈 내놓으라며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바닥을 굴러다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져 뒤로 넘어지셨고 남편은 그 틈을 타 도망치려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바닥에 처박혔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광경이었지만 저는 단 한 방울의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죠.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으시며 나지막하게 속삭이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먹으렴. 저는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사람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신우이는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고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신우이와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뜻밖의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남편이 저 몰래 가입해 두었던 거액의 생명보험 내역이 적혀 있었죠.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남편의 그 추악한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까지 뻗어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보험 서류에 적힌 수익자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상대로 꾸몄던 마지막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수익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수익자 이름에 적힌 세 글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바로 신우이의 이름이었거든요. 사망 시 보험금이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 보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가입되어 있었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제 가게 운영비 통장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돈줄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아예 제 목숨값까지 담보로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치가 떨렸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정말 사람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신우이는 오히려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옳게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우리 오빠가 옳게 걱정해서 들어둔 거겠지. 수익자가 나인 건 오빠가 나중에 나한테 가게 넘겨줄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임시로 해둔 거야.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보험을 두고 세금 운운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그 뻔뻔함에 정신이 아득해졌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더러운 속내를 전부 파헤쳐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변호사는 남편과 신우이가 최근에 검색했던 인터넷 방문 기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단어들이 가득했죠. 흔적 남지 않는 약물 사고사 위장 방법, 보험금 빨리 받는 법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와 가족이라고 믿었던 신우이가 매일 밤 제 죽음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아들 편을 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사돈, 이게 다 오해예요.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호기심에 찾아본 거겠죠. 애들이 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게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죽어야 시원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제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신우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람의 정체도 가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남자의 신상 정보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셨죠. 그 남자는 건물주 아들이 아니라 신우이가 다니던 불법 도박장에서 만난 정과가 화려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사기꾼과 짜고 제 가게를 뺏은 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신우이는 그 남자가 진짜 건물주 아들인 줄 알고 제 가게를 바치려 했던 것이고 그 사기꾼은 신우이를 이용해 한탕 해먹으려 했던 것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는 그 추악한 먹이사슬의 중심에 제 가게와 제 목숨이 있었던 겁니다. 신우이는 그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나한테 강남에 빌딩도 있다고 했단 말이야. 나랑 결혼해서 같이 미국 가기로 했다고 신우이는 현실을 부정하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쏘아붙이셨죠. 자니가 만난 그 남자는 이미 어제 경찰에 체포되었네. 자니가 넘겨준 가게 기밀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지. 자네는 그 남자에게 이용만 당한 거야. 신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이 사실은 사기꾼의 놀이터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동정심은커녕 고소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볍게 여긴 대가가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남편은 옆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걸세. 내 딸에게 저지른 죄값 하나하나 다 치르게 해줄 테니 각오하게. 아버지는 이미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셨고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횡령명예, 도용살인, 예비음모 등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셨죠. 이 못난 놈아,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왜 동생 말만 듣고 이 사단을 만들어.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대들더라고요. 엄마도 좋아했잖아. 옳게 가게 뺐으면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사준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왜 나한테만 그래.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추악한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혀를 차며 가게를 나갔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제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저들이 나쁜 거지. 너는 그저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야. 이제 저런 인간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라. 아빠가 내 곁에 있지 않니?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건물을 사시고 변호사를 고용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해졌죠. 시댁 식구들은 결국 경찰에 연행되어 가게를 떠났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법정에서 어떤 거짓말로 자신들을 변호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추악한 진실들이 드러날지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남편이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말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그 마지막 발악 같은 외침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숨기고 있었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저를 보며 비웃듯이 소리쳤던 그 말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네가 건물 샀다고 다 끝난 줄 알아. 내가 이미 내 그 잘난 레시피랑 상표권 전부 다른 회사에 넘겼어. 너는 이제 빈 껍데기뿐이라고. 남편의 그 광기 어린 외침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레시피는 제가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제 자식 같은 존재였고, 상표권은 제 가게의 정체성 그 자체였으니까요. 만약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다면 저는 더 이상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그 악에 바친 소리를 듣고도 저희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향해 가련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자네는 정말 끝까지 어리석구먼. 내가 내 딸 가게를 그냥 내버려 뒀을 것 같나. 아버지는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의 눈앞에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게를 처음 오픈할 당시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미리 등록해 두신 특허권과 상표권 원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곤란한 일을 겪을까봐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방어막을 쳐두셨던 겁니다. 남편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분명히 민희랑 같이 서류 확인했는데 민희가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민희라는 이름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희는 제 가게 근처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여자였고 평소 저에게 친한 척 다가와 레시피를 물어보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저를 몰락시킨 뒤 제 레시피를 가지고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 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입을 막으며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를 며느리 취급하며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 여자가 주는 용돈에 눈이 멀어 제 아들이 조강지처를 벌이고 살인 모의까지 하는 것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신우이 역시 그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으며 옳게 언니보다 미니 언니가 훨씬 낫다며 제 험담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공모관계를 확인하며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열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민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손을 써두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 연락해 그동안 그 여자가 저질러온 영업비밀 침해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사례들을 전부 제보하셨고 본사 측에서는 이미 그 여자와의 가맹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들이 믿었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그 여자마저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는 소식에 가게 안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구었고 신우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어 가던 찰나에 갑자기 가게 밖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더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민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다 책임진다고 했잖아. 내 마누라 바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그런데 왜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해? 그 여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그 내연녀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말이 얼마나 추잡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혔던 건 그 여자가 저를 향해 삿대질하며 내뱉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야, 너 똑바로 들어.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네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고. 그래서 너를 죽여서라도 복수하고 싶다고 했어.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안 되는 모함에 저는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세우며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혔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남편의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 때문이었죠.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남편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어떻게 그런 누명을 씌울 수 있는지 남편의 인간성에 다시 한번 치가 떨렸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차분하게 저를 진정시키시며 그 여자를 향해 서류한 뭉치를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받아온 건강검진 기록과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닐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제 결백을 증명할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도 공범이니 긴 말할 것 없네. 내 딸의 명예를 훼손한 죄값까지 더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아버지는 이미 그 여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이제 정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그 내연녀는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고요해지자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이제 정말 다 끝났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감과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시더니 건너편 건물을 가리키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저 건물 보이지? 저것도 이제 내 거다. 아버지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 맞은편에 있는 대형 빌딩까지 이미 매입해 두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도록 제 이름으로 거대한 사업 기반을 마련해 두셨던 것이죠. 저는 아버지의 엄청난 스케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오직 저를 위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네요. 하지만 아버지가 준비하신 진짜 선물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오래전 소식이 끊겨 간절히 찾고 있었던 제 인생의 은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사람까지 미리 찾아두셨던 겁니다. 과연 아버지가 데려온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등장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진정한 승자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눈앞에 앉아 계셨던 분은 다름 아닌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가 처음 디저트를 배울 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제 인생의 스승님이셨죠. 그런데 선생님은 몇 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가게를 잃고 행방불명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매년 기일마다 혼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려왔는데 이렇게 살아계신 모습을 보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네요.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알고 봤더니 그 화재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과 시누이가 선생님의 비법 노트를 훔치기 위해 저지른 방화였던 겁니다. 당시 제 남편은 선생님의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선생님의 비법을 탐내어 몰래 가게를 드나들었더라고요. 그들은 비법 노트를 훔치려다 들키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게에 불을 질렀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선생님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며 치료를 도와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타깃으로 삼고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왔던 것이죠. 아버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박 선생님과 함께 나타나자 가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는 박 선생님을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하게 선생님께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내 놈들이 저지른 죄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호통을 치셨죠. 아버지는 그들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셨습니다. 자네들이 훔쳐간 비법 노트로 만든 그 가짜 레시피들, 이제 세상에 단 한 조각도 팔 수 없게 될 걸세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박 선생님의 이름으로 정식 특허 등록을 마치셨고 그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죠. 남편은 제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자백할게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을 만큼 경멸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남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법대로 처벌받아라며 차갑게 뿌리쳤죠. 시누이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바라기였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하셨지만 경찰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종결되는 듯 싶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주신 마지막
서류 한 장이 저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시댁 식구들이 저 몰래 제 이름으로 가입해 두었던 또 다른 계약서였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단순히 돈과 가게를 뺏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말살하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 음모가 그 서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이름을 이용해 불법 대부업체와 손을 잡고 수십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고 그 화살이 모두 저에게 돌아오도록 치밀하게 덫을 놓았던 겁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아내지 못하셨다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이 서류들이 오히려 저놈들의 목을 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 말이다. 아버지는 이미 그 불법 대부업체 조직까지 일망타진하기 위해 검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의문들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저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내연녀였던 민이라는 여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정해두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부모님까지 한꺼번에 해치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진술서를 읽으시며 부들부들 떠셨습니다. 내 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건드리려 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구나. 아버지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키며 시댁 식구들에게 단 한 푼의 합의도 단 한 번의 선처도 없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다시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던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하지만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제 친어머니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오셨던 제 출생의 비밀과 시댁 식구들이 그 비밀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제 출생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내어 저를 파멸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정체는 사실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비겁한 협박이었네요. 알고 봤더니 신우이와 남편은 제가 친정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선가
알아내고는 그것을 빌미로 저와 아버지를 갈라놓으려 했던 겁니다. 제가 입양된 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고 저를 집안에서 내쫓으려 했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토록 오랜 세월 저를 아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려 들다니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던 날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해 주시려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두셨고 저를 법적인 친딸로 완벽하게 입적시켜 두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저를 품에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고 세월이란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소중한 딸이다라고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이 쥔 카드가 대단한 무기인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꼴이 되었을 뿐이었죠. 결국 법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제 남편은 살인 예비 음모와 사기 횡령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누이 역시 방화 미수와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으로 들어갔죠. 그들은 법정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으려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이 그들이 평생 쌓아온 삶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니 허탈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의 말년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버린 빌라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가 숨겨둔 비자금이라도 있을 줄 알고 여기저기 뒤졌지만 이미 아버지가 모든 계좌를 동결시킨 뒤였죠. 시어머니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고 지금은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무료 요양원에서 치매 증상과 싸우며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빈다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에도 자격이 있는 법이니까요. 남편의 내연녀였던 민이라는 여자 역시 파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전 재산을 압류당했고 운영하던 카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문을 닫았습니다. 업계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바람에 더 이상 어디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된 그 여자는 결국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딱 맞지 않습니까?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했던 대가는 이토록 혹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옥 같았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과 함께 런칭한 새로운 디저트 브랜드는 아버지가 사주신 그 큰 건물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에 수십 개의 매장을 둔 유명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선한 빵 냄새를 맡으며 출근하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일합니다. 제 곁에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희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시댁 식구들의 압박에 굴복해 가게를 넘겨주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영혼까지 파괴된 채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앓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한 의도는 결국 자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의 힘보다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제 손등의 흉터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시지만 저는 웃으며 말씀드립니다. 아빠, 이 흉터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사연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통해 사람들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